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 드릴 책은 Future Self, 벤자민 하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네,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 유명한 터니 러빈스, 자기 개발의 어떤 석학이죠. 성각자. 네, 성각자. 머니, 또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토니 러빈스. 여러분들 토니 러빈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요즘 가장 영성 자기 개발 분야의 핫한 스피커입니다. 자, 이 퓨처 셀프는 제가 어떻게 읽게 됐냐면요. 그냥 정말 운명처럼 저에게 다가왔던 책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너 이 책 읽어봤어?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직? 그런데 사실 제목이 Future Self, 조금 그렇게 읽고 싶은 제목들은 아니었어요. 네, 이건 이제 원본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그런데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그리고 예전에 우리 수상한 편의점, 불편한 편의점. 수상한, 이상한, 불편한 편의점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책이 읽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거 이제 뭐 정리하고 대본을 쓰고 이렇게 안 하고 책을 제가 직접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던 그 방송, 또 많은 분들이 몇몇 분들이 저에게 새로운 시도였고 또 실감이 더 난다, 이런 이야기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이제 비소설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Future Self, 제가 챕터 1 부분을 제가 이제 열심히 읽고 메모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가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짜릿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또 반응도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비소설 분야인데 책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uture Self, 이제 벤자민 하디라는 저자는 말이죠. 조직 심리학자예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파워 블로거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 강사이기도 하고, 이제 CNN이나 뉴욕타임즈, 포브스, 허핑턴 포스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런 것에서 블로그 글을 쓰고 있고요. 또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책 8권을 발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챕터가 3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챕터 1, 파트 1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진짜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시간 관계상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한 2회독까지는 제대로 하고 3회독은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밑줄 쳐서 했는데, 잘 전달을 해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요. 우선은 이 책의 어떤 평점, 리뷰 달린 거 출판사 측에서 제공한 내용 조금 설명 좀 해드릴게요. 리뷰를 이런 적은 많지는 않은데, 영화 리뷰도 아니고요. 리뷰를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이 책으로 내 인생은 모두 바뀌었다. 20년 전에 이 책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다. 벤자민 하디의 팬으로서 그의 책을 전부 읽어봤지만 단연코 이 책이 최고다. 놀라운 통찰력이 담겨있고 단숨에 읽힌다. 맞아요. 정말 단숨에 읽혀요. 구성도 심플하고 정말 읽기가 편해요. 가독성이 좋다 그러죠. 가독성이 정말 좋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푹 빠져들었다. 미래의 자아에 대해 생각한 후에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에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바로 지금 나에게 필요했던 책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내가 본 책 중 최고이다. 지난 2주 동안 내 삶은 엄청난 변화를 보았다.
책에 나오는 원칙이 앞으로 내 삶의 원칙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너무 많아서 우선은 이것도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인생을 바꾼 놀라운 책이다. 그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었는데 이 책이 탑3 안에 든다. 자, 요런 표현 참 좋아요. 이거는 내 인생에서 몇 번째다. 요런 표현. 제가 저희 방송 직원분에게 이런 김하진 씨 이번 주에는 어떤 책이야?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제 이 책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책인데 내용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마음속에 올해의 책 후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양치기, 뻥치기 안 합니다. 네. 자, 이 책 자세히 이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이제 책 소개를 하기 앞서 이 책 머릿말이 무려 한 30페이지가 넘습니다.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저도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하기에도 1, 2부가 꽉 찰 것 같아서 본문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우선은 이 7가지 챕터 챕터 1에 위험 1, 위험 2 이렇게 7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험 1부터 7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된 건 아니고 그냥 7개가 나열된 거예요. 병렬식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지 않고 있으면 패배한다.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된다. 네,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세스 고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 나왔어요.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희망이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시들어서 결국 말라 죽고 만다. 보랏빛 속아온다의 세스 고딘.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빅터 프랭크. 당신이 무언가 하겠다고 결심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든다. 랠프 볼드 에머슨.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파트 1. 자, 먼저 이 책에 이런 한 인물이 나옵니다. 빅터 프랭크. 이 빅터 프랭클은 10살이 되기 전에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1905년 3월 26일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프로이드 이런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의 영향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 1년이 지나고 그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에 몹시 마음이 끌립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심리치료,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의대를 가서 박사학위를 공부를 또 합니다. 1931년도 의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자살 충동을 겪는 여성 환자를 수용한 정신병원의 담당자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32살에 자신의 병원을 개원했고, 하지만 개원하고 몇 달 뒤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침략했고, 빅터 프랭클은 나치를 피해 부모의 집에서 정신과 치료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첫 저서 의사와 정신이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의사와 정신이라는 책에서 그는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자, 이 연구 결과가 그의 인생을 총망라합니다. 1942년 빅터 프랭클은 간호사 틸리 그로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 해 와이프가 임신을 했고 결혼한 지 몇 달 후 빅터 프랭클과 그의 와이프 그리고 그의 두 부모님은 나치에 체포되어 오늘날 체코에 있는 테레진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6개월 뒤 빅터 프랭클의 아버지는 굶주림과 극심한 고통으로 사망하게 되고 이렇게 끔찍한 수용소에 있는 동안 이 빅터 프랭클은 동료 수용자와 자신을 짓누르는 심리적 외침에 초점을 맞춰 계속 연구를 진행합니다. 또 자살 위험을 막기 위해 세계 최초 여성을 납비인 동료 수용자 같은 수용자입니다. 레기나 요나스와 함께 그 수용자들이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몇 해 후에 그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고 또 65세가 넘었던 그의 어머니도 함께 끌려갑니다. 그 강제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가스실에서 살해를 당했고 와이프인 틸리는 베르겐 벨젠 수용소로 다시 이송됐는데 그렇게 아내와 헤어져 비탄에 빠진 빅터 프랭클은 가축 운반차에 실려가서 카우퍼린과 그 튀르크하임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빅터 프랭클의 첫 집필서 의사와 정신이라는 책의 원고가 나치에게 발각돼서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원고는 그 모진 고초 속에서도 빅터 프랭클이라는 학자가 지키려고 했던 가족을 제외하면 목숨 다음으로 소중했던 것이었다 그래요. 나치에게 체포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가 유일하게 챙겼던 게 그 원고고 프랭클은 그 원고를 옷 속에 숨겨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 원고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희망과 의미를 주기 위한 그 생각이 담겨져 있었는데 대단하죠. 이 빅터 프랭클은 나치가 없애버린 그 원고를 다시 기억해서 결국은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아내와 가족을 다시 만나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고 그 결심 덕분에 프랭클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출판 준비를 마친 원고를 빼앗겼다. 나는 그 원고를 반드시 다시 쓰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이 원고를 새롭게 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1945년 4월 27일 미군이 강제 수용소의 수용자들을 해방시켰는데 빅터 프랭클은 가족을 찾기 위해 빈으로 돌아왔지만 와이프와 어머니, 형수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와이프, 형수 모두 죽임을 당한 것이죠. 절망에 빠진 프랭클은 친구들의 도움과 책을 다시 쓰겠다는 결심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1년 후 빅터 프랭클은 빈 오스트레일리아 빈 신경과 종합진료소 소장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무려 61년까지 25년간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심리라는 챕터를 추가해서 의사와 정신을 완성했고 이 책은 전쟁 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판된 최초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책의 초판은 얼마 안 됐겠으나 며칠 만에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강제 수용소의 경험을 기록해서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의 내용을 또 담았습니다. 1946년 한 해 동안 그는 대중 강연에서 삶의 의미와 회복력, 극심한 역경 속에서도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의 중요성, 이런 핵심 사상을 설명했는데요. 이후에 그는 재혼도 했고 더 많은 좋은 저술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책도 많이 냈다 그래요. 미래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은
당신이 지금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다. 이런 치료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말이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견뎌낸다. 이 글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빅터 프랭클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은 참 불후의 명작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에 따르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 미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도 명확한 미래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은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과 의미가 사라졌을 때. 프랭클이 전하는 이야기는 목적과 의미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을 잃으면 현재의 삶은 그저 죽은 목숨일 뿐입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프랭클은 동료 수용자가 언제 죽을지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수용자들이 목적을 잃자 그들의 눈에서 생명의 불빛이 사라진 걸 보았다. 그들은 매일 먹는 작은 빵 조각을 나눠 먹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단절하고 그 순간의 고통에서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 충동적으로 단기 도파민만을 추구했다. 그들의 목적 상실은 육체의 죽음으로 바로 이어졌다. 고통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행복은 불가능했다. 목적 없는 현재는 감옥 안에 또 다른 감옥이 되었다. 목적이 없는 삶은 과거의 생각이나 자살 충동, 그 밖에 다른 심각한 문제들에 갇혀있는 삶이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생명은 모조리 순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사용됐다. 그러다가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산소를 갈망하는 것처럼 죽음을 갈망하게 되었다.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적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수용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믿음을 상실하면서 그들은 정신적인 힘도 잃고 말았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무너져 내렸고 정신과 신체가 파괴되는 길로 들어섰다.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체의 면역력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갑자기 잃으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는지 이해할 것이다. 병에 걸린 수용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수용자 중 일부는 그런 목표를 본인이 직접 본능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했다.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게 인간의 특징이다. 이런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 그것은 다시 삶, 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목적의 결연은 수명을 단축하는 반면 목적을 갖는 것은 기대 수명을 평균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18세기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40세 이하였다. 하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대부분은 그보다 최소한 20년을 더 살았다.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존 애덤스 이런 대통령들은 무려 80 넘어서까지 살기도 했다. 기대 수명이 75세인 오늘로 치면 기대 수명이 40세였던 그 시대에 80까지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150살 이상 살았던 것이 된다. 목적은 비할 데 없는 생명력, 활력, 열정을 제공해준다. 졸업증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린 왜 학교를 가고 수업을 듣는가? 자격증이 필요 없다면 우리는 왜 노력하면서 도전하는가? 인간관계를 쌓을 필요 없다면 왜 감정적 교류를 하는가?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현재는 의미 없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결정을 선택할지에 절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미래다.
미래의 무엇이 되겠다. 미래의 무엇을 하겠다. 내가 꿈꿔오는 삶을 살겠다. 바로 그 목적이 당신에게 생명력과 활력과 열정을 제공할 것이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미래의 목표를 볼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는 사람은 과거의 생각에 파묻혀 살게 된다. 그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시련을 내적 힘을 기르는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다.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죽어 없어져도 된다는 식으로 업신여기고 비아냥댔다. 그들은 두 눈을 감고 과거에서만 살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졌다.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기꺼이 시도한다. 반면에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작은 희망조차 가지지 않은 사람은 삶을 놓게 된다.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고 회피하고 물러서고 본인에게 해로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단기 도파민에 도움되기 때문이다. 회피적인 성향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실패를 다른 실행 가능성 있는 접근 방법을 찾아 다시 여정을 떠난다.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구체적 결과를 만들기 위해 100% 전념한다. 흔들림 없이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지만 그 목표 달성 과정이나 방법은 유연하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투지와 성숙에 대해 전곡을 찌르는 설명을 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투지가 점점 더 커진다고 한다. 하지만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투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오랜 시간 실패와 난간을 극복하고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 목표를 자꾸 바꾸는 사람은 투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 스포츠에서 더 다른 스포츠로 분야를 바꾸는 운동선수가 있는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선수가 있다면 최고의 정점을 찍었거나 아니면 아마추어라면 투지가 없는 것이다. 프랭클이 깨달은 것처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희망이 뿌리를 내린다. 프랭클처럼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책을 쓰겠다는, 집필, 출간하겠다는,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를 추구하는 데 몰입하고 목표 달성하는 방법과 관련돼서는 유연하게 대처한다. 인생에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당신의 뇌는 핑계를 찾는 데 집중한다. 결국 희망이 없으면 그 무엇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현재는 의미를 잃어버린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목표가 그리고 목적의식이 사라진다. 희망이 없으면 당신이 갈 길은 없다. 희망이 없으면 당신은 그렇게 소멸한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여기는 그 부제 밑에 이런 글이 있네요. 얼굴에 주먹이 날라와 꽂히기 전까지 누구나 나름의 계획이 있다. 자, 이 말 정말 많이 떠도는 말이죠. 정말 많이 떠도는 말이죠. 누구나 계획은 있다. 엄청나게 처맞기 전까지. 뭐 이런 조금씩 달라지는 말로 정말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 중간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두 번째 부제가 이렇게 나오네요. 과거는 과거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번 장의 핵심은요.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 또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 과거의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 그것들을 현재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주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 다들 아시죠? 미국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되었던 30살에
상원 의원이 30살도 되기 전이었죠. 상원 의원이 됐는데 그 해에 선서를 해야 되는 그 달에 그 와이프와 두 아들 그다음에 동생의 와이프였나요? 또 사촌 갑자기 교통사고로 다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됐죠. 그 살아남은 그 아들들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거의 6개월 1년 보냈다고 하니까요. 둘째가 그 마약하고 그랬던 그 말썽쟁이 그때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죠. 자,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자, 본문 내용을 제가 조금 기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자가 16살 때 이제 엄마랑 같이 아이다호 주에 가다가 이제 어머니가 피곤해 하셔서 이제 운전을 자기가 했다 그래요.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뒤집혔고 동생은 이제 자기도 기절해서 깨어났더니 동생이 울고 있고 본인도 굉장히 놀랍고 다쳤고 아팠는데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형, 차에 엄마가 없어. 나중에 보니까 차가 뒤집히면서 엄마가 차에 튕겨져 나가서 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그럽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또 구급차를 타고 옮겨졌는데 그때 경찰관이 야간 건설 현장을 점검해야 되는 그 담당자가 현장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얘야, 이 사고는 네 잘못이 아니란다. 이 사고는 네 탓이 아니야. 너의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인 것은 너의 탓이 아니란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명한 트라우마 전문가 피터 레비는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감정이입을 해주는 증인이 없을 때 내면에 머무는 감정이 트라우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경찰관은 이 저자의 감정이입을 해주는 증인이었고 이 저자가 충격과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벤자민 하디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엄마를 식물인간 만들고 동생을 중환자실로 보내버렸는데 살 의욕이 없겠죠. 근데 그 경찰관이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라고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네이션을 해줬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삶이 얼굴에 강펀치 한 방을 날리기 전에는 말이다. 타이슨이 했던 말이죠. 이 굉장히 인터넷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 맞기 전에 처라는 표현이 비속어인가요? 근데 처를 써야 이게 또 감정이 살아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순화해서 맞기 전에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건강한 정서는 긍정적인 과거와 가슴 설레는 미래를 품고 있을 때 생긴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정서는 긍정적인 과거와 가슴 설레는 미래를 품고 있을 때 생긴다. 긍정적인 사건을 실제 경험해야만 긍정적인 과거를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실제 일어난 사건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그래요. 우리에게 발생한 그 실제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에 어떤 스토리를 입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 사건에 대해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중요하지 당신에게 발생한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의미이다. 의미. 과거 사건과 관련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에게 그 과거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브렌트 슬라이브는 시간과 심리학적 설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신적 상태에 비추어 기억을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만든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만든다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 더 정확하다. 우리 기억은 객관적으로 축적된 독립체가 아니라 현재 우리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기분과 미래 목표가 기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찬란한 미래를 맞이하려면 멋진 과거가 있어야 된다. 과거의 스토리를 반복해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라. 그러면 점점 그 기억이 그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경외심과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네. 고통과 혼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영향을 미친다. 삶의 고통이 당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둔다면 온갖 중독과 정신적 방황에 빠져 되는 대로 살게 된다. 고통을 마주하고 그 감정을 바꿔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경험을 개인적 성장의 계기로 전환할 때 비로소 유익이 생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경험을 유익한 경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라.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라. 경험에서 고통을 얻고 주기적으로 꺼내서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질 것이다. 끔찍한 시련을 겪을 때 그 경험이 유익하다는 프레임이 들어가면 인생의 사건들은 다시 당신에게 유리하게 펼쳐진다. 아, 정말 좋은 말이네요. 어떤 사람은요, 이건 제 말입니다. 책이 아니라, 과거에 힘들었던, 과거에 무시당했던, 과거에 멸시당했던,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을 계속 꺼내면서 곱씹고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심지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너무 많이 말해서 말을 할 수 없을 때는 혼자서 그 생각을 하면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또 슬피 웁니다. 아무런 당신에게 좋은 쪽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경험을 개인적 성장의 계기로 전환할 때 유익함이 당신에게 온다. 당신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그것은 교훈이었다. 그것은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한 교훈이었다. 라는, 이것은 유익한 경험이었다는 프레임에 그 사건을 넣으면 인생의 사건은 당신에게 늘 유리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픈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다시 천천히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현재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떠올려 봅니다. 천천히.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경험과 지금 현재 긍정적인 요소를 결합해 봅니다. 그리고 그 결합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시켜 말해봅니다. 과거는 의미이다. 과거는 스토리이다. 그 스토리, 그 의미의 그 스토리를 어떻게 현재의 내가 재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이번엔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자, 여기 이제 부제로는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오네요. 당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효과죠.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가장 유명한 게 약처방이죠. 그냥 비타민 한 알과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약과 그냥 약처럼 보이는 뭐 밀가루 같은 거를 환자들한테 주고,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점을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줬는데 실제로 그 아무런 성분이 없는 그 약이 비슷한 약의 효과를 나왔다.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죠. 또 이런 얘기, 짐 론이 적은 글 부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 5명의 평균 모습이 바로 당신이다. 나랑 제일 친한 사람, 나랑
제일 친한 동생, 제일 친한 형, 뭐 연인도 괜찮고요. 뭐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도 좋고요. 자, 5명 생각납니까? 자, 그 사람들의 평균이 당신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게 문제야. 아우,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아우, 쟤는 근데 뭐 그 나이 먹도록 뭐 이것도 없어? 이런 말을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한다는 거는 내가 나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거겠죠.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5명의 평균이 바로 우리의 모습. 네. 한 유명한 실험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다 그래요. 저자가 이제 그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에게 무작위로 어떤 학생은 머리가 좋고 어떤 학생은 머리가 나쁘다, 이 정보를 담임된 교사에게 알려줬다 그럽니다. 근데 물론 그 연구자들은 학년 초에 테스트도 하지 않았고 어떤 기본 베이스도 없는데 학년 말에 조사를 하니까 머리가 좋다라고 인지했던 가짜죠. 실제로 성적이 좋았고 또 반대인 경우는 성적이 나빴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머리가 좋다라고 정보를 받은 학생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특별 대우를 했다 그래요. 더 어려운 문제를 시키고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네가 이걸 왜 틀려? 이거 어렵지 않은데 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머리가 나쁜 애가 틀렸을 때는 그럼 그렇지. 그리고 더 쉬운 문제를 내주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성과와 또 결과, 이 모든 것들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베이스가 거기 깔리는 거죠. 저자는 피그말리언 효과를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는 기대가 낮다면 당신의 성과는 그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면에 사람들이 당신에게 높은 기대를 하면 당신의 성과는 그 수준으로 올라간다. 약을 주면서 의사가 이 약은 당신의 암세포를 죽일 것이요, 이러면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그 피그말리언 효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료는 목표. 네, 계속 강조하죠. 미래의 꿈, 희망, 목표 때문에 당신은 살 것이다. 그 희망과 꿈과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눈에서 생기를 잃고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도 죽음을 기다리는 자에겐 죽음이 빨리 찾아왔다고 합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더 원대하고 탁월한 목표를 세우고 싶은가?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훌륭한 통찰력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자주 접촉해야 된다. 비즈니스 전략가 찰리 존슨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5년 후에도 지금 그대로의 모습일 것이다. 입력되는 정보와 경험, 만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전에는 몰랐던 걸 인식하게 되고 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된다. 그리고 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자, 여러분, 원대하고 탁월한 목표를 세우고 싶나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나요? 그러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나게 됩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날 수 없다면 좋은 책이라도 읽어야죠. 입력되는 정보와 경험, 만나는 사람에 의해 당신의 생각과 행동과 미래가 바뀐다. 내 인생의 명작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네. 현재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의 삶은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인가, 아니면 단순히 주변 환경에 휩쓸린 결과인가? 환경이 당신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환경을 지배하는가? 심리학자 마셜 골드스미스는 저서 트리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통제하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만들고 통제할 것이다. 현재 상황을 벗어나 미래의 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면
자신을 그 방향으로 끌어당길 환경을 만들어라. 본능적으로 당신의 뇌는 이미 그리고 즉시 이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동양의 현자 루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설계하라.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성공한 사업가들과 만나라.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여 식습관을 공유해라. 부유한 삶을 살고 싶다면 모두가 잘 사는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당신이 속한 그 집단에서 평균이 되라. 이 두 부분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현재 상황을 벗어나 미래의 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면 자신을 그 방향으로 끌어당길 환경을 만들어라. 본능적으로 당신의 뇌는 즉시 이 활동을 시작할 거다. 동양의 현자 루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설계하라.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성공한 사업가들 가까이 접근하라.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한 사람과 함께하라. 부유해지고 싶다면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당신이 속한 집단에서 평균이 되라.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빨리 적응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 비디오 게임을 하고 정크푸드를 즐겨 먹는 사람과 어울리면 어느 순간 당신도 그 행동을 좋아하고 빠져나오기에 어렵게 된다. 살도 찌게 되겠죠. 반대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사람들, 부지런하고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특성도 배우게 될 것이다. 진짜 친구란 미래의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사적이나 공적으로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 그런 인간관계는 특정한 길로 당신을 인도한다. 평생 지속하는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예전부터 도움이 된 멘토나 사업 파트너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당신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멘토나 파트너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당신이 맺는 관계는, 인간관계는 거래적이 아니라 변혁적이어야 한다. 변화를 가지고 와야만 한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래나 경제적 목적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 생길 수 있다.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우리는 단지 사랑만이 아닌 그 주변 요건, 엄청나게 많은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가?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변혁적 관계를 맺으라는 건 서로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는 말이다. 변혁적 관계에서 서로 돕고 지원하려는 진정한 열망만이 있을 뿐이다. 변혁적인 관계는 목적이자 방식의 변화다. 베품, 감사, 성장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변혁적 관계의 핵심이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들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당신이 잘 될 생각보다 당신 주변 사람을 더 잘 되게 만들 생각을 하라. 다른 사람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라. 그때 당신의 변혁적 관계는 구축되기 시작한다. 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당신은 예상치 못한 지점으로 갈 수 있다. 미래의 당신은 상상 이상으로 훌륭하고 탁월해질 것이다. 이 변혁적 관계에 들어가면 당신이 남을 위해 애를 썼듯 남이 더 잘되게 해주었던 그 사람들 역시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와줄 것이다. 시급한 당신의 사소한 목표가 당신 발목을 잡는다. 2011년도에 개봉한 SF 영화 In Time이라는 영화를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 주연하는 영화고 빈민가에 사는 윌 살라스 역을 맡아서 연기를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돈 대신 시간이 화폐로 나온다고 해요. 저도 이 영화를
보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게 시간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 모습, 네, 기억이 나긴 합니다. 네, 이 영화는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시간을 다 써서 시계가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거리 곳곳에는 쓰러져 죽은 빈민가 사람들이 그 시신들이 많이 보이고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질주, 달리기가 펼쳐집니다. 그런 삶의 번영은 없습니다. 영화에서 상위 타임존 사람들은 높은 경제적 지위, 안락한 부, 뭐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 걸 만끽합니다. 그들은 편안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데요. 빈민가에서 벗어나 하위 중산층 타임존으로 진입하는 비용은 한 달이란 시간. 하위 중산층에서 중산층 타임존은 2달. 중산층에서 상위 중산층 타임존으로 진입하는 비용은 6개월. 상위 중산층에서 그 타임존에서 벗어나 상위 0.01% 부자들이 모여 사는 뉴 그리니치로 입성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이 상위 타임존에서는 모든 게 느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또 반대로 하위 타임존의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언제나 서두르고 분주하고 바쁘고 뛰어댕기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면 급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자 벤저민 하디는 이 영화를 예를 들었는데, 제목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1년 개봉한 In Time, 저스틴 팀브레이크 이렇게 검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쳇바퀴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초점을 바꿔야 한다. 더 원대한 미래와 연결하라. 미래의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투자와 배움을 시작한다면 5년 후 당신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자, 비즈니스 전략가 스티븐 코비는 시간 관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돌멩이, 자갈, 양동이를 사용했는데요. 먼저 작은 자갈을 양동이에 붓고, 다음에 중간 크기의 큰 이제 돌을 부었습니다. 작은 돌멩이, 그 다음에 좀 큰 돌멩이. 근데 그 자갈이 양동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돌멩이가 다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코비는 양동이를 비우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중간 크기 돌멩이를 먼저 붓고 이제 작은 크기의 돌멩이를 부니까 그 자갈이 돌멩이 사이사이 공간에 채워져서 중요한 걸 먼저 넣음으로써 마법처럼 모든 게 똑같은 공간에 다 들어갔습니다. 자갈을 먼저 붓는 행동은 사소한 일들에 집중하는 걸 말을 하는데요. 작은 돌을 양동이에 먼저 넣으면 큰 돌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큰 돌을 먼저 부으면 작은 돌은 알아서 잘 들어간다는 거죠. 코비는 양동이가 우리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간 크기, 큰 크기의 돌멩이는 인간관계, 그러니까 돌멩이가 커질수록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이죠. 뭐 인간관계, 뭐 미래의 3년, 5년 후 계획, 배움, 운동, 건강, 독서.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오늘 안 해도 내 삶에 지장은 없는 것들. 자갈들은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확인한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그 다음에 강아지를 산책시킨다거나, 그런, 바로 해야 되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죠. 중요한 일보다 시급한 일을 먼저 할 때 우리는 중요한 일을 못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이메일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밀린 과제를 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해버린다면 그 귀한 시간이 이런 일들은 이메일 확인하고 과제 체크하는 것들은 12시, 1시, 2시, 3시에 도 전혀 그 효율성에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아침 일찍에는 미뤄왔던 일, 하기 싫었던 일, 중요하지만
못했던 일, 책을 쓴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명상을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극작가 메르디스 웰스는 내일 충분히 모으겠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아놓지 않은 오늘이 항상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벤저민 하디가 언급한 여러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많지만 이분처럼 반가운 분이 있을까요? 제가 무려 2번이나 아니죠? 네, 2번이죠. 내 인생의 명작에서 만났던, 찾아뵈었던, 그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이분을 잘 알고 있는 그랜트 카돈. 자, 10배의 법칙의 저자죠. 저는 동영상도 정말 많이 봐서 이제는 그냥 동네 형 같아요. 자, 50세까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목표를 너무 작게 세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하면서 몇십만 달러의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몇백만 혹은 몇천만 달러의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시간 일한다고 100만 불을 벌고 100시간을 일한다고 1000만 불, 1억 불을 버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을 해도 엄청나게 부를 쌓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일을 해도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일한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랜트 카돈은 자신의 저서 10배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했죠. 개인적으로 나의 최대 실수는 사적인 면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목표를 크게 세우지 못한 점이다. 평범한 결혼 생활이든 행복한 결혼 생활이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1만 달러를 벌든 1000만 달러를 벌든 돈을 벌려면 똑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야 된다. 똑같은 양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랜트 카돈은 1959년 루이지애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52세였던 2011년 10배의 법칙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 출간이 카돈에게 터닝 포인트였는데 1980년 후반부터 세일즈와 부동산 회사를 운영한 카돈은 성공한 백만장자였지만 10배의 법칙을 출간하고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세워 전념하면서 2012년 카돈은 플로리다 단일 사모펀드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부동산 5개를 구성된 이 책을 출간한 다음 해에요. 사모펀드를 인수했고 2011년부터 21년, 혹시 최신 책이니까 참 좋네요, 이 책이. 2021년까지 무려 10년 넘게 그는 10년 동안 순자산이 2천만 달러의 재산에서 3억 달러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올해 10만 달러를 벌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해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 그럽니다. 질문을 다르게 해야 혁신적인 생각에 불을 지피고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이자 영적 교사인 웨인 다이어, 네, 아주 친숙한 분이죠.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때 당신이 보는 세상이 달라진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때 당신이 보는 세상이 달라진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바꿔보아라. 그러면 보이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추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어디서나 그걸 보게 되고 잘 보이는 곳에 있지만 당신 눈에 보이지 않던 게 이제는 보이게 될 것이다. 목표를 무모할 정도로 높게 설정하라.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즉시 보일 것이다. 댄 설리반은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의 뇌가 찾고 있는 것만 보고 듣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은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10배, 아니 100배 더 크게 세워라.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수준에 맞는 원칙과 법칙, 전략을 찾게 된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목표를 더 높게 세우는 게 낫다. 광고계의 전설, 폴 아덴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능력 이상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철저하게 무시해야 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회사에 근무하는 게 자기 능력 밖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회사를 목표로 삼아라. 타임지 표지에 실리는 게 상상할 수 없는 목표라면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리고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라. 불가능은 없다. 저자는 말합니다. 미래의 나를 수시로 위협하는 요인은 시급한 문제 하나, 사소한 목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시간의 흐름으로 제가 읽었던 순서대로 중요 부분, 밑줄 친 부분 또 잠깐씩 코멘트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제 Future Self, 이 책은요 정말 요즘 굉장히 핫한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오디오북 관련된 종사자들께서 아주 극찬하면서 레코멘드 해줬던 책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위협 1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저자가 아니죠. 그 프랭크라는 그 의사가 미래의 희망을 잃은 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는 자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정말 실제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과거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였고요. 과거는 의미이고 스토리이다. 과거의 고통과 안 좋은 기억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내가 재구성할 수 있다. 아주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네.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네. 여기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상대방의 기대, 상대방의 요구, 그것에 따라서 나의 그릇과 나의 목표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칭찬하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꿈과 희망과 용기와 격려의 박수를 받고 자란 아이는 그쪽으로 가게 되죠. 야, 네가 하면 뭐래, 너 같은 놈이야 라고 구박받고 욕먹고 업심여긴 아이는 또 대로 또 그 길을 가는 경향이 많고요.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는 이 Future Self라는 벤저민 하디 작품을 1, 2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 봤는데요. 읽는 과정도 너무 행복했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 드리는 이 시간도 무척 기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책 1장, 2장, 3장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그 다음 미래의 내가 되는 7가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